10월 1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사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원장을 상대로 어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USB를 확보했습니다. 사법농단 재판거래 파문 수사 판도라의 상자가 될지 결과적으로 빈 깡통이 될지 법조계 안팎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 USB 압수 경위를 먼저 김태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검찰이 오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압수수색과 관련해 자택 서재에 보관 중이던 USB를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자택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하고 차량에 대해서만 영장을 내준 바 있습니다. 다만 해당 차량 압수수색 영장엔 참여인 등의 진술 등에 의하여 압수할 물건이 다른 장소에 보관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그 보관 장소를 압수수색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달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참여인 등의 진술이라는 제한을 걸어놓긴 했지만 차량 외의 장소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겁니다. 이에 검찰은 차량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참관하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 변호인에게 양 전 대법원장이 퇴임하면서 가지고 나온 USB의 행방을 캐물었습니다. 다른 곳에 보관 중인 자료 여부를 물어보자 변호인이 양 전 대법원장과 통화한 뒤 서재에 보관돼 있다고 해 영장을 집행한 것이라는 게 검찰 관계자의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USB가 서재에 있으니 가져가라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자택 압수수색을 사실상 허용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때문에 검찰 안팎에선 사법농단 재판거래 관련 유의미한 자료나 증거가 담겼다면 양 전 대법원장이 USB를 순순히 넘겼겠냐 의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대법원장 시절 사용한 PC 하드디스크는 디가우징 방식으로 훼손돼 복구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검찰은 일단 확보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USB에 대한 분석 작업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검찰이 확보한 USB에서 뭐가 나올지 검찰과 법원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 USB 압수 경위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남승환 변호사의 시사법률입니다.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집안에 있다 이렇게 먼저 물어보긴 했지만 얘기를 했다는 건데 이건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영장을 봐야 되겠는데요. 네. 영장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때 이렇게 구체적으로 USB, 뭐 서류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네. 조금 더 광범위하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네. 아무래도 이번 영장에는 USB 또는 뭐 이동 저장 장치 이런 네. 표현이 들어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걸 들어서 자 USB 또는 이동 저장 장치가 어디에 있어 이렇게 물으니까 뭐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통화해보고 서재에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이제 참여인 등의 진술에 의해서 압수수색할 물건이 보관되어 있는 장소가 이제 특정된 것에 해당하는 네. 겁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하기는 합니다. 네. 그런 얘기를 한다면 뭐 모른다 이럴 수도 있고 네. 굳이 밝히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인데 서재에 있다 이렇게 밝혀서 그게 압수수색 장소가 되도록 했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어쨌든 가져갔는데 USB 뭐가 있을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USB에 뭐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이거는 뭐 법률적인 판단도 아니고 그냥 상식적인 네. 판단인 건데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벌써 몇 차례 기각되고 뭐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진 게 벌써 몇 달이 됐는데 네. 유독 그 서재 뭐 이동 저장 장치가 하나 있는데 하나인가 두 개인가 있었다는 건데 네. 그것이 무슨 중요한 자료가 들어 있었을 것 같지가 않고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건 뭐 그냥 일부러 내어주는 건가 솔직히 말하면 이런 생각이 네. 들 정도로 네. 좀 이상합니다. 뭐 일부러 내어줬다면은 뭐 의도가 있을 텐데 뭐 어떻게 보세요? 야 이제 집에 와서 이 네. USB 저장 장치, 이동 저장 장치도 빼갔는데 더 이상 주거에 대해서 압수수색할 것이 뭐가 있느냐 뭐 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봤는데 별거 없지 않느냐 뭐 이렇게 얘기할 것 같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근데 뭐 이런 식으로 단서 조항을 걸어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뭐 가끔 있는 일인가요? 어떤가요? 네, 뭐 하려면 할 수는 있습니다. 이제 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서 영장 청구의 범위가 좀 과하면 네. 판사가 이제 그것을 지워가면서 네. 하다 보니까 단서 조항이 발부되는 경우가 있고요. 예를 들면 예전에 백남기 농민 관련돼서 네. 영장이 나올 때에도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조건이 붙은 영장이 나왔습니다. 이거하고는 좀 반대 케이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 영장을 내준 거냐 만 거냐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기도 하고 했었지요. 네.
검찰이 어쨌든 영장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피의자로 적시를 했는데 대법원 판결 내용 이거 자체가 뭐 어떻게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가 있나요? 어떤 건가요?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서 직권남용죄나 강요죄 성립 여부가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금 수사 단계고 말씀드린 대로 압수수색은 자료 확보하는 단계에 불과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의혹을 적시해서 아마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을 것인데 이것만 가지고 아직 뭐가 된다 이렇게 단정은 못하겠지만 직권남용이나 강요죄 같은 것이 성립될 여지는 있습니다. 뭐 앞으로 검찰 수사나 기소 뭐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뭐 영장에 피의자로 적시를 이미 하고 있는데요. 피의자로 영장에 적시한 이상 검찰이 기소하겠다는 뜻을 거의 밝혔다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전직 대통령이 2명이나 영장에 피의자로 적시돼서 결국 피고인된 사례가 있어서 뭐 어찌 보면 그리 놀랍지 않은 일이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대법원장에 대한 피의자 적시 등은 사법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라서 뭐 굉장히 주목되기도 하고 또 굉장히 걱정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 USB를 내준 게 뭐 꼼수인지 아닌지는 뭐 두고 봐야겠지만 어쨌든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로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는 법원으로서는 진짜 뭐 참혹한 모습이 좀 현실화돼가고 있는 것 같네요.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달 27일 검찰이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와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민변과 노동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오늘 검찰 수사 결과를 짚어보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철저한 추가 수사와 기소가 필요하다는 것이 기자회견 참가자들의 주장인데 어떤 말들이 나왔는지 현장을 김정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던 삼성전자 서비스 외의 계열사에서 노조 파괴 증언으로 시작했습니다. 노동자를 만들다가 해고당했습니다. 돈 5억을 줄 테니까 삼성과 각서 쓰고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합의를 거절했고 그랬더니 삼성의 노조 파괴 공작은 삼성전자 서비스만의 문제가 아닌 끝난 문제가 아닌 지금도 삼성 계열사 이곳저곳에서 계속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삼성 S1, 삼성 웨이스토리, 삼성물산 CS모터스, 삼성 SID 등 다른 계열사에서도 노조 활동을 방해하고 노조를 파괴하려는 공작이 계속되고 있다. 삼성의 무노조 경영에 대한 성토에 이어 검찰 행보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삼성 노조와의 문건이 처음 공개된 건 지난 2013년. 당시 검찰은 문건 출처를 확인할 수 없다며 사건을 사실상 그냥 덮은 바 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이번엔 같은 문건에 대해서 전사적인 역량이 동원된 조직 범죄라며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등 32명을 무더기로 기소했습니다. 그때와 지금이 뭐가 다르기에 이렇게 결과가 천양지차냐는 것이 기자회견 참가자들의 지적입니다. 검찰에서 2, 3주 가까이 조사를 받으면서 검찰이 태도를 보면서 이제 부실하고 소극적이고 수사에 의지가 없다는 것을 먼저 느끼면서 굉장한 분노를 느낍니다. 이들은 그러면서 검찰 스스로 삼성그룹 차원의 조직 범죄로 이번 사건을 정의한 만큼 관련자 전원에 대한 추가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삼성그룹 1인자인 이재용과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핵심 수뇌부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또한 노조 파괴 범죄 관련자 모두가 기소되어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 기자회견 주최 측은 검찰 중간 수사 결과로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삼성의 무노조 경영 방침이 대부분 사실로 밝혀진 것에 대해 큰 의미가 있지만 총수 일가에 대한 수사는 시작도 못했다며 추가적인 고소 고발을 예고했습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국정농단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상고심 재판을 받는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2개월 연장됐습니다. 구속기간 내 판결을 내릴 수 있을지 법원 안팎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정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법원이 오늘 오는 16일 24시로 만료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1차 연장 갱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상고심 재판에선 2달씩 최대 3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물리적으로는 6개월가량 더 남아 있습니다. 법원 안팎에선 하지만 최장 2019년 4월 16일까지인 구속기간 만료 전에 박 전 대통령 상고심 재판을 끝낼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8월 24일 박 전 대통령 항소심 선고가 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상고심 재판을 담당할 주신 대법관과 재판부도 아직 결정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통전의 양면처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 재판도 이미 7개월 넘게 대법원에 기약 없이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더구나 박 전 대통령 재판은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엄중함을 감안하면 이재용 부회장 재판과 병합돼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 합의체에 회부될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이 경우 1, 2심 재판부가 의견을 달리한 묵시적 청탁 존재 여부 등 삼성 뇌물 혐의 관련 대법관들의 의견이 분분해 이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관측입니다. 다만 지난 2월 대법원에 접수된 이재용 부회장 상고심 재판을 통해 대법관들이 법리적 쟁점을 미리 검토했기 때문에 구속기간 내 선고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법률방송 정순영입니다. 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배달 앱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슈플러스 신세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뭐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고 하는데 어떤 토론회인가요? 네, 온라인 골목 상권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제목으로 배달앱 문제 개선 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네,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개선 토론회라고 열린 것 텐데 뭐가 문제라는 건가요? 일단 이 배달앱이 음식 배달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이 전체 음식 배달 시장 규모는 15조 원으로 추산이 되는데요. 이 가운데 배달앱이 차지하는 비율은 3조 원, 그러니까 약 20%가량입니다. 더 눈여겨봐야 할 것은 현재 규모보다는 성장 속도인데요. 2013년 이용자 수 87만 명, 거래 규모 3,347억 원이었던 배달앱 시장은 지난해엔 거래 규모 3조 원, 이용자 수 2,500만으로 불과 4년 만에 거래 규모로는 10배, 이용자 수 기준으로는 30배 가까이 급증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폭발적인 성장세인데요. 네, 뭐 음식 배달 시장이 배달 앱 위주로 뭐 재편이 빠르게 되고 있다는 건데 뭐 부작용이 많은 모양이네요. 일단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 게 광고료와 수수료입니다. 배달앱의 등장으로 이 소비자와 음식점들이 원래는 이제 전화 등을 통해서 직거래를 해왔었는데 이 배달앱이 등장을 하면서 중간 유통 과정이 한 단계 더 생기는 건데요. 이 배달앱의 영향력이 커지다 보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그전에는 안 내도 됐던 이 광고료와 수수료를 그것도 아주 높은 가격으로 내고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게 소상공인들의 하소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관련 이재광 전국 가맹점주 협의회 의장은 오늘 토론회에서 배달앱 서비스가 우리 사회를 많이 바꾸고 또 편리하게 하고는 있다. 하지만 그 변화와 편리함의 뒤에서 숨이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뭐 어느 정도나 심한데 숨이 넘어간다. 뭐 이런 표현을 쓴 건가요? 일단 업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광고료인데요. 정액제가 아니라 입찰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고료를 많이 낼수록 상단에 노출을 시키다 보니까 광고료 지출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겁니다. 또 카드 수수료의 경우에는 업체 직접 결제와 비교했을 때 수수료를 3배 더 가까이 더 받아간다고 하는데요. 여기다 이 배달 앱들끼리 경쟁을 하는 통에 가격 할인이나 할인 쿠폰 제공 같은 이 판촉 행사를 수시로 요청을 한다고 합니다. 또 여기에 더 나아가서 이 배달앱에서 자체 생산하는 또 일회용 소모품 등의 판매를 마리조아 유도지 사실상은 이 강요하는 등 이 우월적 권력을 남용한 이 갑질을 행사하고 있다는 게 토론회 참가자들의 지적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제주는 곰이 넘고 돈은 이 배달앱들이 벌어간다라는 게 토론회 참가자들의 말입니다. 뭐 배달앱 때문에 매출이 늘었으면 뭐 어느 정도 그런 거는 감안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반론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일단은 그게 착시 현상이다라는 게 오늘 발제를 맡은 이성훈 세종대 교수의 말입니다. 배달앱 이전과 배달앱 이후 이 배달 음식 시장 매출 자체에는 큰 변화가 없고 주문 방식만 바뀌었다 이런 것뿐인데 마치 이 배달앱 때문에 시장 자체가 커진 것처럼 잘못이 인식이 돼 있고 또 이 틈을 타서 이 배달 회사들이 신종 갑질을 하는 것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게 이 교수의 지적입니다. 뭐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 배달앱들 이런 뭐 갑질을 뭐 규제하거나 제어할 뭐 방법 같은 게 없는 모양이네요. 일단 현재 배달앱 시장은 배달앱 민족, 요기요, 또 배달통 이 3개 회사가 거의 완벽한 독점 체제 구조인데요. 우리가 어떤 민족인가라는 이 광고 카피가 굉장히 유명하긴 한데 사실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배달통 사업자는 모두 외국계 자본이 대주주인 외국계 회사라는 게 좀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통신 판매업으로 분류되는 이 플랫폼 운영 사업자의 경우에는 이 거래 행위를 규율하는 법 자체가 아직은 없다는 건데요. 이 때문에 오늘 토론회에서는 이 배달의 음식 사업자와 배달의 운영자 간의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개선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뭐 다른 해결책으로는 어떤 게 더 나왔나요?
일단 광고료의 경우에는 네. 우리 자영업의 이 등골을 빼먹는 현재 경쟁 입찰 방식이 아닌 정액제로 상한선을 둬야 한다라는 이런 의견이 나왔고요. 네. 광고 방식에서도 이 내는 광고료에 따라서 줄을 세우는 이 현재의 업소 추천 방식이 아니라 네. 뭐 지역별, 업종별, 또 브랜드별 검색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 지나치게 높은 카드 수수료 같은 경우에도 네. 통상적인 수준으로 제한을 해야 한다라는 의견과 함께 또 멀리 봤을 때는 소비자가 직접 참여를 하는 이 배달앱 사회적 기업 구축 등 여러 가지 의견들도 나왔습니다. 네, 뭐 그게 뭐든 어떤 분야든 좀 같이 먹고 살았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법무부가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고 불법 체류 논란이 일었던 예멘인 400여 명의 난민 인정 여부를 이르면 이달 중순쯤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 8월 2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의뢰인에게서 돈을 뜯어내는 등 각종 비위 행위로 수차례 징계를 받아온 부장판사 출신 한모 변호사에 대해 처음으로 영구 제명을 결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민생 침해 사범의 비중이 2년 연속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의 민생 침해 사범 신속 처리율은 지난해 82.7%로 2015년 85.8%, 2016년 84.3%에 이어 감소 추세를 보였습니다. 경찰청이 올바른 성폭력범죄 수사기법 마련을 위해 선진국의 성폭력범죄 수사 가이드라인을 분석하고 현장 수사관과 외부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성폭력 피해자 표준 조사 모델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